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동국 교수님, 한국 주식 슈퍼사이클. 슈퍼사이클. 슈퍼사이클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뭐 얼마나 돼야 슈퍼사이클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이클의 가정은 뭐냐면 순환이잖아요. 네. 올라갔다 떨어졌다. 네, 그렇죠. 근데 올라갔다 떨어졌다. 물론 세상의 모든 자산의 가격은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는 투자가 슈퍼사이클이 아니냐. 그러보죠. 물론 정의가 그렇게 그러니까 되는군요. 개인들이 가격을 보고 매매할 때는 약간 뭐 좀 다르게 접근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샀어 안 샀어, 무엇을 샀어, 뭐 언제 샀어, 이제 네. 이런 질문은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뭐 설사 오르내리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 샀어 안 샀어가 중요한. 내가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비싸게 샀더라도 시간이 그렇죠. 지나고 보면 한 10년, 5년?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쯤 보면 그때 샀는 게 훨씬 남았는데 이런 얘기가 오는 게 이제 그렇죠. 그럼 예. 이제 시작인 건가요? 저는 시작은 됐죠. 저 2,300포인트까지 갔었으니까 예. 뭐 지금 뭐 거의 80%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은 야 이거 뭐야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네네. 많이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제가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지금 4,000포인트라는 거는 강남 아파트 10억이다라고 저는 비유하자면. 이게 40억, 50억이 될 수도 있으니. 그렇죠. 근데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이제 2009년 정도 했었을 거예요. 그 IMF 금융위기 직후 이럴 때는 우리가 강남 아파트 10억이었. 10억이라는 게 말이 되냐? 무슨 집이 32평짜리 국민주택이 그렇죠. 10억 약간 말이 안 돼. 그래서 약간 다른 얘기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잘 못 샀죠. 그때 많이 팔기도 했어요. 네, 분석을 했으니까. 네, 네. 분석을 해보면 안 나오거든요. 답이. 그랬던 거하고 어쩌면 직관적으로 볼 때는 비슷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코스피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래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이제 이미 다들 그렇죠.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예. 네, 그래도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책의 주제는 얘기가 이제 미국 주식보다 예. 한국 주식을 사야 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단 하나의 시장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 주변에도 그래도 코스피는 불안하니까 예. 미국 주식을 해라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단호하게 아니라고 근거를 막 얘기를 예.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투자라는 걸 할 때 결국 뭐 펀더멘탈도 얘기를 하고 수급도 얘기를 하고 센티멘탈도 얘기를 하지만 결국 잘 생각해 보면 기관 투자자나 법인들은 저 자산이 나의 투자 대상 풀에 들어가는 거야? 투자 대상 적격이야? 이걸 따집니다. 네. 근데 개인들은 사실 우리가 말은 뭐 펀더멘탈 뭐 이렇게 수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신뢰입니다. 신뢰. 쟤 믿을 수 있는 놈이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하신 거하고 비슷한데 이제 한국 주식에 대해서 약간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답을 못 받은 거죠. 사람들이. 그러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국면은 뭐냐 하면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가장 지금 많이 이야기하는 건 정부의 정책. 네. 그러니까 일단 아직은 정부의 정책 의지가 나온 상태죠. 실행이 됐다라고 보기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아직 의지가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정부의 의지가 크고 실행이 될 거냐 이런 부분이 이제 제일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던데 저는 사실 10년 전부터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암호자산 관련돼서 유동성. 정부는 불가피하게 돈을 찍고 부채를 들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유동성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법정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시차는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이미 잠깐 얘기했지만 신뢰나 투자 대상 풀이라는 것에만 들어간다고 하면 최소한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뭐 특별히 뭐 대단히 못하냐 뭐 그럴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긴 어려운 시점에서 한국의 주식시장도 키 맞추기를 한다라고 보면 계속 뒤에도 질문 나오겠지만 이제 미국은 PBR이 6입니다. 6. PBR 한참 논란이 됐던 PBR이 6인데 우리는 이제 지난 5월 달에는 0.8이었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와서 1.3이란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더 얼마나 더 올라갈 게 많이 남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론적으로 보자면 기업의 가치는 PBR 1.0이 맞아요. 뭐 경영권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면 한 1.5가 맞아요.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나라가 2.0 주변이란 말이에요. 일본도 그렇고 뭐 유럽 웬만한 나라들도 그렇고 뭐 대만은 이제 이게 나오는데 어디 4로 나오고 뭐 2.6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1.3이라는 PBR은 굉장히 낮죠. 낮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최근에 왜 우리 시장에서 재밌는 일이 하나 하시잖아요. 예. 천일고속이라고. 아,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책에도 언급했지만 뭐 터널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북밸류는 절대 고평가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있는 걸 좀 축소를 하려고 그랬죠. 그렇죠. 축소하려고 한 게 많지 없는데 과장돼서 PBR을 키웠다라고 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PBR도 사실은 더 낮아. 실제로는 그래. 그렇죠. 맞아요. 네. 왜냐하면 장부가로 하고 맞습니다. 계속 예. 기입을 해왔기 때문에 예.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걸 감안해가지고 음. 그런 거를 다 반영을 시킨 다음에 PBR이 예를 들어서 2까지 안 가고 1.6까지만 간다라고 해도 그 지수가 얼마냐 이거죠. 1.6까지만 해도 5천, 6천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 세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름 들어서 알만한 나라들은 다 2.0인데 우리는 1.3을 넘어갈 수가 없어라고 할 수 있는 확신을 하실 수 있냐 이거죠. 우리도 2.0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물론 부분적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어떤 업종이냐 이건 또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하지만 시장 전체로 봐서는 또 다른 나라만큼은 가야겠죠. 그러니까 평균은 가야겠죠. 예. 제가 주식 주알못인데요. 거의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럼 계속 이렇게 시장이 슈퍼사이클로 들어간다는 거는 주식 시장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계속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관도 개인도. 근데 예. 들어올 여지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법인 네. 외국인은 투자 대상 풀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제 종종 지인들하고 이야기할 땐 이런 표현을 써요. 야, 네가 유럽에 있는 연금 CIO라면 대한민국 주식을 투자하겠니? 라고 물어볼 때 예를 들어서 2024년도의 상황 그 얘기가 좀 길어지겠습니다만 이제 2024년도의 상황일 때 들어가겠니라고 하는 질문과 개업 났을 때 기업 나기 직전 뭐 개업 전- 나기 직전.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들을 외국인들은 많이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소위 정보가 많은 외국에 있는 CIO들이 투자 대상 풀로 한국을 적정하게 볼까? 투자 비율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최소한의 거 정도로 하지 더 늘릴까라는 질문. 또 하나는 지금 2025년도에 짧지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아유, 한국은 안 돼. 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더 많을까. 이런 걸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내 입장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은 충분히 투자 대상 풀에 넣을 수 있고 가능하다면 기본보다는 조금 더 투자할 수도 있는 또 그런 나라가 아닌가. 또 우리가 이제 가장 주식과 관련해서 많이 하는 게 이제 미중 갈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로 인해서 뭐 좀 피해를 보고 이러는 것들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사실은 득을 보는 것도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는 뭐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외국인들도 늘릴 여지가 많다니까 뭐 지금 얼마가 들어왔어요 뭐 이런 숫자보다 그런 측면이 많다고 보고요. 개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개인들이 투자할 때 의사결정하는 건 사실 친구가 돈 벌었어 이게 제일 크거든요. 은행에 갔는데 거기 금융상 판매하시는 분이 아유 저기 요즘에 분들은 다 코스피 투자하셔가지고 저기 돈 벌었어요 이런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듣고 투자하는 경우가 가장 사실은 그러네요. 많죠.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센티멘탈.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 분석해가지고 지금 뭐 평가가 이러니까 투자하겠어라는 건 고민은 그럴 때 하겠지만 사실 실행은 올라와서 누군가가 내 주위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슬슬 그런 게 이야기가 나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2026년 시작되면 충분히 개인들도 이제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되게 예. 그 이야기 좀 여쭤보세요. 네, 안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오늘 아침인가 뉴스 봤는데 이게 다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러다가 한일 때문에 막 이런 얘기들 확 기사 올라오더라고요. 이쪽 질문지 어떤 거를 원래 질문지가 없는 걸 하는 게 라이브의 매력입니다. 저는 환율에 대해서는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론적으로 환율은 금리 차지만 그렇죠. 지금은 총통화 공급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동성의 차이다. 그래서 조금 돌아가서 한 10년 정도 전에 보면은 유럽이 헬리콥터 머니 그래가지고 이제 드라기 총재가 돈을 엄청나게 뿌릴 때는 그랬죠. 한 유로가 약했어요. 미국이 막 저거 할 때는 또
달러가 약하고 사실은 뭐 약간의 시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생방송이니까 그러시는데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의 총통화 M2. 2000년부터 M2 통화. 2000년부터 2025년까지 몇 배 늘었나? 요즘에는 AI도 있고 잘 알려줍니다. 미국의 총통화 2000년부터 2025년까지 몇 배 늘었나? 어떨 것 같습니까? 자감이 없으시죠? 다해졌어요. 5년 동안. 예. 아니 25년 동안. 25년 동안. 예. 그러니까 일단 25년하고 5년 얘기해요. 25년 동안 우리가 너무 길게 3% 괜찮아요. 그, 괜찮아요. 예. 3% 24하면 71에서 우리가 이제 경제학 조금 하시는 분들은 72법칙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쉽게 말해서 경제 물가 3% 24년 그럼 2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의 경제로 봐서는 2000년부터 2024년, 25년은 대충 한 2배 정도 되면 예. 그냥 뭐 오케이. 예. 그냥 우리가 지금 다 경제 성장률 3% 미만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뭐 누구도 불만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 그러니. 근데 미국은 네. 한 4.6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총통화가 경제 성장보다 훨씬 너무 훨씬 많이 들었죠. 예. 재밌는 건 주가도 4.6배가 됐어요. 재밌는 건 주가도 4.6배가 예, 맞습니다. 야, 이거 그게 재밌다. 버블이라는 예. 얘기니까. 아. 그 사실 어떻게 아니, 보면 그 알수 있는 거죠. 유동성이 유동성. 크다. 그렇지, 유동성이 유동성까지. 크다. 유동성.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나 이거 혼나는 거 아닌가 아, 모르겠는데 예, 예. 왜요? 6.7배가 늘었어요. 6.7배가 됐어요. 25년 동안. 그렇죠. 25년 동안. 2000년도에 총통화를 100이라고 하면 지금 670이에요. 와. 엄청 늘었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미국보다 훨씬 우리가- 많이 풀었죠. 우리가 더 예, 찍어냈네. 그러니까 금리 차이로 볼 게 아니라 유동성으로 봐도 우리가 환율이 더 약해져야 돼요. 그런데 최근을 놓고 보면 이제 최근에 또 약간 그 얘기를 살짝 뒤로 뺀 게 왜냐하면 미국은 뭐 양적 긴축을 한다고 자꾸 줄였으니까 그렇죠. 최근 4, 5년을 놓고 보면 미국은 한 5% 10%도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을 한 30% 이상 늘었을 거야. 한 5년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8%씩 느니까. 코로나 이후에 예, 맞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걔들은 확 풀었다가 그 다음에 한 2021년 말 2022년부터 확 예, 줄였지. 줄이는 척을 했죠.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 늘렸죠. 계속 늘렸지. 예. 그래서 게다가 이제 계엄이 났을 때 예. 기억나실 거예요. 무제한 RP 맞아. 공급. 예. 무제한 RP 공급이라는 말을 최상목과 그 유명한 F4가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달 2024년 12월 1월 해가지고 막 음. 어마어마하게 찍었어. 그러니까 그러면 예, 어마어마하게 찍긴 찍었어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기사나 이런 걸 검색해 보시면 예. 최근 한 2, 3년 정도만 봐도 우리가 미국보다 한 20% 정도는 더 많이 찍었어요. 그거 다 부동산에 간 거 아닌가?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네. 그런데 20%가 늘었으면 아주 쉽게 생각해서 시차를 들 수는 있더라도 20% 환율이 약해지는 게 뭐 당연한 거라는 거죠. 아, 이렇게 설명하니까 너무 쉽다. 예, 그러면 지금 사실은 환율로는 뭐 너무 천억- 쉽다. 제가 그게 좋다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제가 왜 좋겠습니까, 그게? 근데 사실은 환율이 뭐 1,500원 이게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다. 라고 저는 불가피하다. 이미 돈을 앞에 찍었으니까. 많이 예, 찍어내서 앞에 근데- 많이 찍었기 때문에. 예, 그것도 거기다가 네. 근데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떤 외환위기가 발생하거나 그럴 이유는 저는 없다. 개인적으로는 또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세계 경제 자체가 과거에는 시장의 논리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사이클도 나오고 뭐 그런 그랬죠. 침체가 네, 네. 왔고 뭐 위기가 왔지만 우리 97년 외환위기 예. 전까지는 그 논리였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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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지금은 이제는 2008년 이후부터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고 필요할 때 돈을 뭐 심하게 얼마든지 네, 네. 찍기 때문에 조금 과장돼서 표현하면 약간 겁을 주는 건 있지만 저는 뭐 경기 침체라는 이제 단어는 없어졌다. 왜냐면 돈을 찍으면 되니까. 그리고 외환위기 이것도 제가 이제 정부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방법이든. 근데 그러면 예. 이게 이제 궁금한 게 70년대까지는 그렇게 돈을 찍으면 예. 인플레이션이 무지막지하게. 예. 근데 어떻게 이 관세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예. 그래도 3% 이내로 선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이게 AI나 어떤 컴퓨터나 예. 적시 공급이나 저스틴 예. 타임이나 뭐 이런 경영 과학적인 요소 때문인 건지 예. 왜 인플레이션이 예. 7, 80년대처럼 안 일어나요? 그 저는 이제 그거는
우리가 2009년도, 예.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을 우리 사회에서 어떤 걸 답을 했었느냐면은 예. 중국의 저가 공산품 공급, 그랬지. 그다음에 아마존의 유통혁명 맞아. 그렇지. 이런 식의 표현을 썼어요. 네네. 맞다. 그렇게 예, 배웠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는 뭐가 됐었냐면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했었어요. 야, 강남 아파트가 지금은 이제 그 숫자도 아니지만 30억 된 게 다행이야. 왠 줄 알아? 너 강남 아파트가 30억 안 됐으면 짜장면이 3만 원 됐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맞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렸는데 이게 그렇지. 어디로 갔느냐라는 네. 부분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된 거고요. 뭐 지금도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보면 결국은 자산이 많이 흡수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네. 물론 기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물가 상승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그 핸드폰이 30만 원짜리가 200만 원 됐는데 모델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뭐 지수에 안 들어가 뭐 또 생활 이 물가가 뭐 어떤 항목 때문에 뭐 항목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그건 좀 디테일한 얘기고 이제 크게 보면은 결국 정부도 바보가 아닌데 그 관리하는 지표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네. 이것을 중심으로 관리를 뭐 관리를 한다라는 표현도 맞을 것 같고 그걸 조금 더 이렇게 확인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된 거지. 사실 지금 혹시 미국에 뭐 이제 친구분들도 있고 그러실 텐데 예, 예. 물어보시면 야 너네 물가 상승률 3%라며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하나요? 그러면 말도 안 돼. 야, 너 웃기고 있어. 말도 그러잖아요. 안 돼. 야 지금 우리가 TV 몇 프로인데 그렇지. 지금 뭐 딱 그 이야기 하지. 지금 3%라 그러냐? 한국 사람들도 우리도 정부에서 발표한 2%라고 그죠. 하면 말도 안 돼. 네, 이러지. 우리가 지금 2000년도에 물가 지수를 100이라고 보면 비빔국수가 7,000원입니다. 그게 지금 물가 지수는 100%밖에 안 올랐을 거예요. 발표하는 물가 지수는.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지금 뭐 물가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표와 네. 체감 물가, 생활 물가가 완전히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저는 뭐 정부의 물가도 다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음. 지금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이 책과 관련해서는 핵심은 예, 유동성을 풀고 뭐 그게 이제 나중에 법으로는 좀 예. 여쭤보십시오. 근데 이게 쭉 가다가 그 유동성을 공급하는 2008년 이후에 이 뭐랄까요? 새로운 이데올로기라고 해야 되나? 괜찮아. 예, 괜찮아이즘. 예, 요게 이제 자본주의를 지금 거의 한 20년 동안 지배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는 자산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자산을 사야 된다. 예, 예, 근데 자산이란 건 두 가지밖에 없다. 예. 현실적으로. 예, 현실적으로 부동산하고 주식, 코인 예. 빼면 예, 예, 그럼 부동산하고 주식인데 예, 부동산은 끝났다라고 예, 지금 생각하시고 한국은 주식을 해야 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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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슈퍼사이클에 들어갔다. 예, 이거잖아요. 이 책의 지금 맞습니다. 주제가. 예.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야, 정리정돈의 천재. 다시 한 번만 설득을 해주세요. 우리 그러니까, 예, 왜 제가 이 짧게 말씀드린 이 주제 이게 예, 왜 맞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음. 미국은 국민들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한국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네. 있고 따라서 미국의 많은 정책들은 주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의 많은 정책들은 표면적으로는 약간 좀 다르게 보이지만 결국 부동산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숫자가 나오면 아 괜찮아. 예. 대한민국 세대가 우리가 5천만이 좀 넘기 때문에 한 2,300만 세대인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요 1% 이제 뭐 부자 보고서 뭐 이런 데 보면 다 숫자가 나오는데 상위 10%가 230만이고 상위 10%가 230만인데 230만 가구. 그렇죠. 네. 세대. 네. 그런데 서울이 사실은 380만 세대고 아파트가 180만, 190만 세대예요. 맞아요. 근데 아파트가 서울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부산도 있고 뭐 대구도 있고 뭐. 근데 우리가 맨날 언론에서 볼 때는 뭐 다 30억, 40억, 뭐 70억 국민 평형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만 듣고 있을 때 보면은 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30억 아파트 들고 있고 한 4,500만 명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한 4,500만 세대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부에서 나오는 통계는 230만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예. 그렇게 돼 있고 요즘에 이제 우리가 많이 들으시는 것 중에 거래가 안 돼. 네. 그다음에 부모가 나 이제 소득이 없어서 집 팔으려고 그러면 아들들이 와가지고 자식들이 와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생활비 될 테니까 집 팔지 마세요.
아, 그렇게. 뭐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뭐 제도적으로 못 팔게 하는 건 많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는 집값은 대한민국에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팔 수 있으면 안 팔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다시 사기 어려우니까 엄마가 예, 가지고 맞습니다. 있다가 물려달라 이 말이잖아요. 세금도 있기 네.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한번 팔면 좀 복잡해집니다. 네. 그러면 대한민국 그 가진 사람들은 부동산 값이 정말 그들의 예상대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더 큰 부자가 되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회에 새로 나왔거나 아직 집을 갖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집을 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살 수 있는 집 중에서 사서 오를 집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집이 없다는 게 집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집 대상이 되는 중에서 집이 그렇죠. 없어지고 있다. 내가 네. 살 수 있는 집 중에서 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집이 없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게 조금 외곽 지역의 아파트나 뭐 빌라나 이런 게 뭐 최근에는 물론 약간 얘기가 다릅니다. 뭐 해서 조금 뭐 잔게 올라서 이런 게 나오지만 크게 놓고 보면 또 그게 있잖아요. 우리는 똘똘한 한 채 정책이라는 게 있고 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어떤 페이버가 워낙 세기 때문에 내가 지금 6억짜리 아파트 사서 9억 되느니 한 10년 더 기다리다가 저기 아파트 청약 한번 잘해서 한 15억 벌을래 이런 사고를 심어주고 있거든요. 지금 정책이. 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게 순환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죠. 없잖아요. 네. 그 얘기는 새로 진입을 해 돈을 부동산에서 벌기는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고 또 하나 이제 또 기술적으로 이제 뭐 세금 이런 거 생각해보면 이제 더구나 만만치 않고 뭐 그래서 신규로 여태까지 내가 돈을 한 80억, 100억 현금을 들고 있는데 내 집 안 사고서는 이제 살 거야 뭐 이런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지금 집을 사서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더 중요한 건 우리 50% 평균 그러면 네. 우리나라 세대의 평균 자산은 사실은 4억 정도입니다. 부채 해가지고 총 자산이 한 5억 그렇죠. 정도밖에 안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집을 사서 돈을 번다는 건 뭐 벌 수도 있겠죠. 위치에 따라서 또 잘 사면 그러나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죠. 반면에 주식은 훨씬 저평가돼 있죠. 네. 주식은 뭐 또 이제 또 질문하실 테니까 워낙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꼭 네.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아 주식 네. 주식 시장 네. 들어갈 때 공부 안 해도 된다. 부동산 옛날에 공부 안 하고 다 샀어요. 이 얘기가 오늘 가장 솔깃합니다. 좋네. 나 아주 네. 마음에 듭니다. 좋네. 예, 그건 또 뒤에서 질문 뭐 있으시겠죠? 예,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JP 모건 보고서에서 이제 6천까지 간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다 가자 예. 얘기가 있고 한쪽에서는 코스피 4천도 이미 샴페인이다. 뭐 이런 예. 얘기가 있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라이브에 올려주신 분들이 이런 거 다 알아도 예. 내일 조금 오르면 팔고 예, 예, 예.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 예. 이제 실전 전략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 같거든요. 네, 네, 네. 네. 예. 뭐 자, 하고 싶은 일단- 얘기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일단 예. 계속 6천 저희 갑니까? 그거는 이제 모든 일은 세상 일이라는 건 우리가 확정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의 주식 관련된 정책이 의지 표현이 실행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답을 하실 것 같으세요? 실행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저기 아직 4년 정부가 모르는- 남았습니다. 4년 남았으니까. 4년 남았고 네. 개헌만 안 하면 4년 갈 거기 때문에 4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긴 예. 기간이라서 저는 지금 정부에서는 할 거라고 네, 저는 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할 봅니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유동성을 이제 좀 확대를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음. 당장 기본소득은 아니더라도 또 보조금 또 주잖아요. 이제 네. 확대 정책은 계속 쓸 거고 예, 예. 유동성을 줄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유동성 못 줄일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네. 그리고, 왜냐하면은 예, 지금 정부 정책이 잠재 성장률 높이는 게 제 1번이에요. 예, 잠재 성장률을 높이면 예. 성장률을 높이려면 벌어서 그 소득으로 성장률을 높일 수는 없거든요. 예. 무조건 맞습니다. 레버리지를 써야 돼요. 크레딧을 써야 되는데 어떤 정부가 크레딧을 안 쓰고 경제 성장률을 올리냐. 높입니까? 어떤 정부가 전 세계에 어떤 정부가 있습니까? 그런 현대 자본주의에 그런 정부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재정 정책도 하고 크레딧을 쓸 수 있게 근데 그거를 그 방향을 예. 부동산 쪽이 아니고 생산적 금융이라는 게 결국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하여간 기업들 생산하는 쪽, 고용 많이 하는 쪽으로
돈이 예. 좀 쏠릴 수 쏠려야겠다. 있게 예. 은행의 창구 지도를 좀 니들이 금융위에서 해라. 예. 그거잖아요. 네. 솔까 말. 예. 안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이어가면 예. 세 번째는 그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투자 대상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가정을 하면 전제를 하면 대한민국 주시장도 다른 나라하고 어깨가 좀 비슷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PER, PBR 개념에서 어떻게 그러면 주가는 4천에 가만히 있는데 PBR이 2.0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계속 올라가겠죠. PBR 북밸류가 뭐 떨어질 게 뭐 이렇게 해서 돈까지 푸는데 그렇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북밸류를 많이 숨겨놨는데 그러면 뭐 6천 뭐 이런 숫자가 당연히 불가피한 숫자다. 그런데 다만 시간의 문제는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아마 질문들이 이제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지금 저기 뭐 조방원이 됐든 반도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런 표현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가면요. 모든 종목에 그러니까 뭐 어디든 많이 볼 수 있지만 모든 종목에 퍼하고 PBR이 나옵니다. 좀 기술적이긴 하지만 그 PBR 목록을 쭉 보고 소팅을 한번 해보시면요. 예, 위에 있어요. 예, 필요하시면 제가 한번 아니 그러니까 가시면은 그 소팅이 있어요. 예, 가시면요. 예. 0.1, 0.2 쭉 많고요. 예. 후선주나 이런 것까지 해서 한 2,000 PBR 낮은 수준. 맞습니다. 예. 2,700 종목 중에 1,200 종목이 1,200 종목 1.6 미만이에요. 그러면 결국 1,200개가. 그럼요. 와. 그렇게 검색해보면 나와요. 맞네요. 예. 아니 근데 당연하죠. 지금 지금은 그나마 1.3인데 2,700개니까 당연히 평균이 나오려면 근데 그것도 지들이 써놓은 거다. 자기들이 써놓은 숫자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세금이랑 네. 관련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높으면 더 많이 내니까. 그렇지. 네. 예, 상속이 그러니까 좀 옛날에 별로- 90년대 말에 사놓고 예. 그 장부같이 그대로 재산세를 내고 싶은 거야. 음. 그러니까 건물하고 땅값을 어프리시에이션을 안 해요. 예. 감정평가를 안 해. 음. 그리고 쭉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옛날에 대우가 망했을 때 자산을 부풀려 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외환위기 때 그 너무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어. 고통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예. 어지간하면 어프리시에이션을 하지 말라고 해. 그게 이제 한 30년 지나다 보니까 PBR이 비상식적으로 낮은 거예요. 맞아. 예. 그러니까 서로 간에 기업도 난 세금 안 내서 좋고 예. 정부는 그쵸. 굉장히 안전해서 좋고 은행도 안전하잖아. 담보물이 이렇게 그냥 뭔가 빡빡하니까. 돌아가는 건 예, 없고 예. 그래서. 그렇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이게 한국 상황은. 풀릴 수밖에 없는 이제 시대가 됐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 그 기업은 PBR이 1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보시고요. 낮은 순서로 쭉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모든 종목을 막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을 하고 공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PBR 값 보고 회사 이름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투자자분들마다 다르시겠지만 좀 익숙한 회사들이 있어요. 얘네가 왜 이거밖에 안 돼? 라는 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실 그런 걸 고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제가 보는 시각은 PBR 1.0 미만의 기업들을 대부분 시간의 문제지 1.0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정부가 뭐 밸류업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럼 어떤 종목을 삽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 저는 사실 책에는 뭐 여러 가지 네, 산업을 7개의 이제 했지만 종목을 얘기하셨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종목들 우리가 뭐 좀 표현이 적절한 표현은 아닐 수 있지만 좀 하여간 저평가된 뭐 부실은 아니지만 저평가된 종목을 고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네. 나 본업도 해야 되고 바쁜데 바빠요. 유튜브도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야구도 봐야 되는데 지금 그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가서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보다가 골라서 사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지수를 사면 되잖아요. 네. 지수를 사면 얘가 올라가든 쟤가 올라가든 음. 1.0이 다 돼버리면 다 올라갈 거잖아요. 물론 특정 종목을 사서 다행히 걔가 PBR이 0.4가 1.0이 되면 2.5배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알고 보니까 그 회사가 또 어디 땅이 좀 있다 이러면은 뭐 3배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과연 이렇게 정부가 밸류업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모든 투자자들이 PBR을 알게 됐는데 이런 상태에서 PBR 0.3이 3년 4년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라고 볼 수는 저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준비해온 모든 질문이 약간 좀 머쓱해진 기분이에요. 제가 준비했던 질문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008년 이후에 시장의 리더가 교체됐는데 2025년도 대전환기면 뭐 누가 리더 섹터가 됐느냐 뭐 이런 질문이 좀 무의미한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로서 접근하기는 예. 그런 게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말씀하신 거죠. 시장의 리더라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자산 관리나 금융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책에서 7개 그 섹터를 해놓은 것은 우리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거기서 대표 종목들이 어떤 것이고 네. 그 대표 종목들의 평가 지표가 어떤지 한번 봅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측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의 퍼가 그래서 뭐 PBR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장의 PBR이 1.3인데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5.2야, 4배잖아요. 그러면 내가 PBR이 5.2인 종목을 매수하는 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나는 이 회사의 PBR,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북밸류, 네. 회사 자산이 4배가 될 거야 라고 가정을 하는 거와 뭐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이 고평가됐다고 하는 근본도 그거예요. PBR이 15야. 근데 PBR 시장 전체는 6이야. 그럼 그것도 2.5배고요. PBR 6.0 자체가 문제가 있고 PBR 2.0까지밖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면 7배가 고평가된 거잖아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보고 그런 종목을 투자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조방원에 투자하는데 얘네 뭐 어닝도 없고 하지만 미중 갈등의 문제 또 유동성의 문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얘는 뭐 PBR 5가 계속 유지될 거야. 또는 PBR이 미국 주식처럼 우리도 한 15는 돼야 돼라고 보면 그걸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을 듣고 사람들이 그건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교수님이 하도 강조하셔서 제가 이미 귀에 딱 못이 박혔어요. 네.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책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책에 보면 그 말씀하신 그 7개 분야에 사실 구체적인 기업 이름 등도 꽤 많이 나옵니다. 네. 네, 그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투자자분들도 뭐 쉽게 이렇게 검색을 해도 되는 거고 업종마다 주요 종목이 나오는데 그 종목들이 어떤 일을 한다라는 거고요. 꼭 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들도 좀 보고 사실은 이제 책이라는 게 유튜브보다 이제 책은 일정 시점에 쓰다 보니까 이제 기준일이 있는 거잖아요. 아마 9월 말 뭐 10월 초 때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쓴 건데 요 정도 가격이 지금 얘가 이렇게 가격으로 거래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평가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라는 취지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도 당연히 뭐 미중 갈등에 따른 우리의 어떤 효과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언급을 좀 한 것이 이제 책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 부분 있잖아요. 저 질문 구성 안에 주식이 또 다른 부의 사다리가 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 이제 시청자들도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진보적인 분들은 자산 양극화, 피케티, 뭐 그 자산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이렇게 계속 커지는 거를 정부가 고쳐야지. 자산 시장에 또 다른 자산 시장에 뛰어들어라는 말이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잖아요. 아니면 세금을 빨리 내라든가, 그렇지. 금투세 빨리 내라든가.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뭐 그 어떤 정부 입장이나 뭐 그 원론적인 입장에서 투자는 분명히 원금을 손실 볼 수 있는 겁니다. 투자라는 용어 자체가 나의 원금을 손해 볼 수 있는 게 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금은 투자가 아닙니다. 강의가 되나요? 아, 그렇죠. 예금은 투자가 아닙니다. 예금은 정확히 말하면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예금 적금으로 투자를 했어라는 말은 뭐 우리가 일상에서는 뭐 오케이지만 사실은 엄밀하게는 이제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모아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면 예금 적금은 안전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지금 질문 관련돼서 답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전하다 그러는데 안전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금 적금에다가 내 자산을 집어넣어두면 법정 화폐로 산출되는 숫자는 줄어들지 않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본은 손해보지 않아.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전이냐? 라고 나는 물어보는 거죠. 인플레이션. 그렇죠. 그러면 90년도부터 열심히 직장생활 다녀가지고 또 월급 받아가지고 계속 예금 적금만 했어.
그러면 분명히 안전한 투자를 한 거잖아요. 안전한 금융상품한 건데. 엄청 좋은 회사에 다녔어. 네. 저처럼 막 KBS 다녔어요. 근데 아마 A금 적금만 했으면 네. 제 생각에 막 화가 날 거예요. 3억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예. 3억 그러니까. 정도. 네. 그리고 예, 3억 예. 정도 있으면 서울에 전세 구하기도 힘들어. 네. 30년 직장 예, 생활했는데 예, 예. 한 가정이 혼자 혼자 외벌이라고 치고. 혼자 외벌이라고 외벌이 치고. 외벌이라고 치고 30년 동안 일했으면 예. 그렇죠. 쓰는 뭐 돈도 많으니까. 쓰는 돈도 많으니까 네. 애들도 네. 키워야 되니까 음. 제가 보기에는 한 3억 정도 예적금 했으면 됐을 것 같거든. 예. 근데 또 뭐 그거- 나쁘지 않게 열심히 모아서 사는 거 같은데. 그렇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질문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지, 질문하냐면요. 어. 지금 우리나라의 50대, 60대 세대의 자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특정 세대를 물어봤을 때 네. 자산이 15억입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 그 15억 중에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형성된 게 얼마입니까? 그렇지. 거의 달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거의 그렇지. 다죠. 아마 네. 월급은 네. 생활비. 없죠, 뭐 그냥 아. 예. 월급은 그냥 생활비고요. 스쳐 지나가는 돈이에요. 교육비, 주거비 대해서 소비되는 거. 그렇지. 은행에 대출했으니까 그럼요. 이자 이자 내는 내고 돈. 지금 자산 남아있는 자산의 가액과 부동산에서 늘어난 자산 가치와 비교해 보면 아마 음. 별 차이 없을 거요. 그렇지. 뭐 대부분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해야죠 주식을. 투자라는 네. 것, 네. 투자라는 것은 리스크를 진다. 예예예. 리스크를 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금 적금이 안전하다고 할 것이냐 아니면 사실 분명히 원금이 손해 볼 수 있지만 위험 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주식, 부동산이 안전 자산인 거냐? 라는 질문을 저는 던지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나는 좋다. 분명히 어. 원금이 손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개념적으로 확 들어오잖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일반인들 개인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 나는 나의 원금이 손해 볼 수는 있지만 이게 특히 유동성에 따른 인플레이션 법정화폐 가치 하락을 생각한다면 이게 더 안전한 거야. 음. 라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카데믹한 논문에서는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나는 위험 자산이 안전 자산이다. 그래서 음. 초보들은 일단 예. ETF라도 빨리 올라타라.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네. ETF 야구도 해라, 봐야 빨리. 되고. 야구 좋아하시나 봐요. 아닙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네. 봐야 되고. 아 유튜브. 그렇죠. 이거 책임 맨날 봐야 되는데 우리 그렇지. 언제 공부해요? 그다음에 회사에 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ETF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예.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유망 종목 중에 이제 반도체, AI, 2차 전지, 조선, 방산, 원자력, KBT 뭐 이거 이제 다들 이제 국민 상식이 되어가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 네, 제가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궁금한데 일단 2차 전지에 너무 많이 물리신 분들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론과 실제가 얼마나 다르냐. 네. 사실은 저도 저는 2차 전지는 없습니다만은 마이너스 80% 90%의 종목이 있어요. 없진 않아요. 아, 그럼요. 근데 교수님도 갖고 계시답니다. 하고자 하는 얘기 뭐냐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사가지고 가격이 30% 떨어지면 손절을 하세요. 네. 원래는 그 매입할 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지 떨어질지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다 머리를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고객 돈이거나 회사 돈이면 그걸 지킵니다. 그런데 내 돈이면 그러면 그럼 내 돈을 우리 더 잘 지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내 돈에서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얘가 10,000원짜리가 최소 2만 원 될 줄 알고 샀는데 7,000원이 됐어. 난 10,000원도 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7,000원이 됐어. 근데 이걸 파는 순간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도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안 팔고 내 돈도 손해봐야 돼. 네. 아, 그러니까 그걸 사실 실행하기가 쉽지 않네. 않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그래도 2차 전지보다 반도체가 더 상승 여력이 크니까 2차 전지 팔고 반도체를 사라고 하는 건 말로는 맞는 말이지만 개인한테는 저는 실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투자 규모가 자산에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게 전제가 좀 되긴 해야 되나 저는 사실 제가 이제 그런 유사한 질문 몇 번 받아봤기 때문에 생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산에서 조금 통제 가능한 영역이라고 하면 사실은 손해본 걸 팔고 더 유명한 종목을 갈아타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으나 아마 그걸 실행하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많아서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우리가 그냥 뭐 조금 줄이는 정도나 이런 정도를 하고 물타기 원하지 않고 저는 솔직히
솔직히 물타기는 내가 손해본 종목에 대한 물타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투자를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좀 전망이니까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굳이 왜 2차 전지를 해야 되느냐라는 네. 질문을 좀 하고 싶고요.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좋다라고 보는 게 제가 얘기했던 정책이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 뭐 상대적 평가 이거 말고 아마 하나 요인이 이제 미중 갈등인데 네. 사실 조방원이라고 하는 게 입장이 좀 다르신 분들도 있겠지만 미중 갈등에 대한 수혜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엔비디아한테 약간의 조건을 달고 그냥 줘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걸 견제는 어떤 방법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뭐 중간 선거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상당 기간 파워가 제일 센데 트럼프는 여러분들도 경험 많이 했잖아요. 말이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왔다 갔다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말에 따라서 시장이 또 영향을 받고 앞으로 가격이 등락이 굉장히 심할 거라는 거죠. 근데 내가 주식을 들고 있으면서 개별 종목이나 특기 이런 걸 들고 있으면서 그 등락을 견뎌낼 수 있느냐.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도 근본적으로는 유지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나 순간순간 나오는 말 때문에 크게 막 빠지는데 그거를 견뎌낼 수 있을까 개인들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면 뭐 약간 줄이는 정도로 하거나 조금 지켜보시되 새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권하지 않는다. 네. 더구나 나는 개인적으로 언제든 미국은 조선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중국에 대해서 표현을 바꾸지 그냥 같이 가 뭐 이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중국에는 견제는 하지만 저는 그 정도의 문제지 그 또 투자를 할 때는 그걸 감안해서 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규 투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권할 수는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럼 신규 신규 투자는 뭐로 해야 돼요? 신규 투자를 하면 그냥 2026년에 코덱스 코덱스. 아니 4천이 6천 되면은 네. 50% 올라가지 예, 않습니까? 50%. 그다음에 북밸류가 PBR이 낮은 거 한 0.3, 0.4에서 해가지고 얘가 1.0만 되면 2.5배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후자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나 스트레스 많이 줄 수도 있고 예. 그렇잖아요. 0.3이 0.2가 되면 난 30% 손해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약간 좀 심화 퀴즈. 예. 코덱스 200이나 타이거 200 예. 또는 예. 코덱스 고배당이나 타이거 고배당.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고배당이면 금융주도 포함이 되고 뭐 이렇게 예. 다 포함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정 섹터 이제 PBR이 좀 낮은 것들. 예. 그러면서 배당을 높게 주는 ETF가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얘들은 확 오르지는 않아. 이제까지 속성을 보면. 예. 그리고 이제 얘는 4천에서 6천 가면 진짜 50%가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럼요. 예. 근데 얘는 한 5%, 4% 그렇죠. 정도 연 배당 예. 수익률로 따지면 그 정도는 이제 줄 거야. 예. 근데 뭐 10%, 20% 오르면 진짜 땡큐고 예. 아니면 뭐 말고 뭐 이런 ETF예요. 예. 그럼 이 둘 중에 어디를 하시겠어요? 저는 그거는 아주 간단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금융자산이 50억, 100억이야. 예. 그럼 당연히 투자로 가겠죠. 아, 50억 100억이면 구자. 예. 근데 1억 미만이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금융자산 1억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거죠. 겁니다. 예. 그게 뭐 우리가 뭐 남들 다 그렇게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에요. 않습니다. 네. 실제로 그 통계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니 지수가 그냥 키 맞추기만 해도 지금 50% 올라갈 텐데 그렇죠. 굳이 말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아. 그걸 굳이 이렇게 배당을 하고 커버드 콜을 하고 뭐 내가 뭘 고르고 뭐 나 50%를 만족하지 못하니까 80% 100% 벌을 거야라고 가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그냥 큰 생각 없이 그냥 지수를 하는 게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한 번에 사지 말고 그러면 조금 재미를 보기 위해서 뭐 조금 나눠서 산다거나 내가 볼 때 좀 떨어진 날만 산다거나 뭐 이런 정도의 뭐 작은 기술들 뭐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지수에 투자하는 게 가장 무난한 거 아닌가? 슈퍼사이클인데. 4천에서 6천을 가는데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간이? 그거는 똑같은 질문인 거죠. 예. 정부가 정책을 언제 실행할 거야? 아. 언제 실행할 거야? 그다음에 네.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제 터널링이나 주가 조작에 대해서 엄벌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사람들이 아직 안 믿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그거를 네, 댓글에도 예, 올라옵니다. 믿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냐. 굉장히 오늘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 네. 그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3월 안에 뭐 여러 이슈들 있잖아요. 뭐 네. 두세 건을 가지고 야 한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엄보를 내리네. 네. 이리 바로 가겠죠. 그렇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다음에 정부가 돈을 얼마나 빨리 풀 거냐. 그러니까 정부가 풀 거냐 안 풀 거냐가 아니라 풀 건데 얼마나 빨리 풀 거냐. 이것도 당연히 뭐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요. 그러네요. 교수님 말씀 듣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왔는데 예. 미국의 AI 산업의 발전을 눈앞에서 보고 예. 미국 주식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예. 마음을 바꿔서 한국 주식에 투자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또 우리나라 그 조방원과 비슷하게요. 꼭 투자하시기 전에 PER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거 한번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네. 미국 주식시장이 PBR이 6도 문제지만 이 빅테크는 막 15, 20이란 말이에요. PBR이 찾아보세요. 그러면 너무 야, 이걸 내가 산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 고평가됐는데 더 고평가될 수도 있어요. 고평가가 계속 유지될 수도 있고요. 어차피 미국도 돈을 풀기 때문에 그냥 같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분명히 상승률은 높을 거예요. 네.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뭐 빠질 거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네. 미국은 현재 확실히 고평가다. 그건 뭐 누구도 부정하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그 속에서 정책 하시는 분들이 말을 할 때마다 등락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시장이. 그리고 그걸 또 버텨내면서 아닌가? 오늘은 아닌가? 내일은 올라가나? 또 아닌가? 이런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서 힘들게 투자하는 것보다 그 편하게. 주요 섹터를 AI 쭉 이렇게 말씀을 예. 하셨는데 예. 반도체 AI 이 책에서 예. 보시면 됩니다. 한국 주식 슈퍼사이클. 예. 제가 요 질문 하나만. 그 마이클 버리 그 영화 있잖아요. 빅쇼트. 예. 그거 보면은 나중에 이제 다 정리하고 그 브래드 피트가 예. 그 어디에 투자하더라? 물에 투자하든가 뭐 그래요. 물인가? 예. 하여간 뭐 푸드 종류였어. 예. 그러니까 인류 멸망할 거다 뭐 예. 그 사람은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 영화에서의 캐릭터가. 예.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니 진짜 투자 아이디어로서 제가 진지하게 이제 여쭤보는 건데 이제 AI나 반도체나 에너지는 너무 알려져 있으니까 예. 그것이 아닌. 그거 아닌 거는요. 그거 아닌 푸드나 뭐 이런 예, 거에 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바이오나? 저는 딱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 대답을 하기 전에 우리가 반도체나 바이오나 뭐 조방원이나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알려진 내용 중에 내가 어느 쪽에다가 동의를 할 거냐 뭐 이런 측면이라고 저는 보고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 중에 우리 사회의 변화로서 가장 큰 게 뭐냐 두 가지를 뽑아보면 뭘까요? 하나는 저는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슈가 아주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디지털 자산. 예. 또 하나는 우리가 그건 뭐 사실 많이 알지만 투자에서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모르지만 소위 한류라고 하는 거. 한류? 예. 그게 좀 있다고 봅니다. 어. 그래서 하고자 하는 얘기 뭐냐면 내가 투자 자산이 100이야. 그러면 한 50 정도는 그냥 코덱스 사고 코덱스나 또는 뭐 타이거 이렇게 사고 한 30-40% 정도는 그래도 야 반도체 사야지. 반도체 아니야 사고. 난 2차 전지야. 뭐 아니야 나는 조선이야. 네, 이런 거 난 사고. 방송- 그럼 그런 콘치랑 거 사고. 그 정도 사고 예. 10% 이내에서는 음. 이제 내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거 중에 내가 생각하는 거를 골라서 사면 어떠냐. 꿈을 사라. 꿈을 사라. 그렇죠. 아. 근데 꿈을 100을 사는 건 안 된다. 꿈은 10만 살아. 꿈을 10만 사라. 진짜 현실적이고 이게 딱 와닿은 조언입니다. 저 지금 다 적었어요. 긴 투자 긴 투자. 생활에서 예. 예. 경험에서 나온. 예. 예. 브래드 피트처럼 이제 돈이 충분하면 예, 그렇죠. 물도 얘기가 살 수 다르죠. 있는데. 예, 그거는 뭐 얘기가 다릅니다. 예. 예. 일반적으로는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네, 지금 정리. 벌써 55분이에요, 예, 교수님. 예. 예. 그 뭐지? 그 버블에 대한 교훈을 아. 이 책에 뒤에 쓰셨어요. 예. 뭐 삼천리 뭐 예, 얘기도 하면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버블에 대한 공포감이 사실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 그래서 맞습니다. 어쨌든 이 공포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좀 교훈을 알려주신다면 한마디 예. 해주십시오. 그 우리가 네. 투자를 하는 거는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네. 겁니다. 그냥 난 매매를 해서 난 사봤어, 팔아봤어 이러는 게 아니라 돈을 음. 벌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매매를 좋아해요. 생각보다 사는 거. 모니터 보면서 화면 보면서 사는 행위를 좋아해요. 아, 하는 행위를 좋아하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건 본질이 아닌 거죠. 난 돈을 벌기 위한 거기 때문에 앞에서 뭐 긴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 자산을 배분해야 된다는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딱 하나를 하면요. 저는 제 주위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투자를 할 때 가격만 이야기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나 얼마에 샀는? 그렇지, 나 얼마에 할 샀어. 것만 하지 마라. 이거 14만 원가? 어. 이거 70만 원가? 왜? 70만 원 간대. 이런 정도 같으면 하지 말거나 그냥 인덱스 사라. 그런 거죠. 최소한 내가 남이 물어봤을 때 30초는 나 2차전지 왜 샀어를 이야기할 수 있을 때 2차전지 사라. 뭐 이런 정책이 그렇죠, 이런 그렇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 2차 그렇죠. 전지는 오를 거다. 네. 뭐 지금 옳던 그러던 30초는 이야기할 정도는 돼야 그걸 사지. 그냥 어쨌든 가치가 저평가인데 고평가될 이유에 대해서 알고 그렇죠, 있느냐.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가격 이외의 걸 30초는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네. 그때 사고 그거 이야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그냥 인덱스를 해라. 네. 라는 걸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본업이나 삶은 나를 중심으로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심이고 내가 항상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투자는 사실은 내가 중심에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의 생각, 그렇죠. 외국인들의 생각, 기관 투자자들의 생각. 네. 그거 남들의 얘기도 생각을- 앞에 되게 많이 예, 쓰셨어요. 그런 생각이 더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건 내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일반인이 뭐 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그냥 달리는 말에 타는 게. 순응하는 수밖에. 예.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 이슈 가운데 이제 AI 버블론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AI 버블론이 나오는 거는 미국에서 나오는데 예. 왜 한국의 반도체 칩 지금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예. 여전히 PR이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10이 안 되죠. 되는 예. 기업들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예. 10이 전혀 안 돼요. 예, 맞습니다. 10이 안 되는 기업들이 왜 똑같이 연동해서 타격을 받는지 이 현상은 언제까지 갈 건지 예.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건지. 예. 거기에 아주 명확한 답을 하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 이 시장은 이미 고평가가 돼 있어요. 그럼 AI 예를 들어서 시장이- PBR이 6인데 4.5로 빠져도 고평가예요. 그렇죠. 8로 가도 고평가예요. 미국은 그러면 예. 그게 1번이고 예. 또 하나는 이 금융시장,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전략이 꼭 방향성으로만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거 보는 건 아니고 변동성 자체가 사실은 수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 매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버드 콜드 이런 상품들도 있고 그렇죠. 변동성 자체가 투자 대상이 많아요. 외국인들은 그게 더 비중이 분명히 크고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앞에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책 결정자들 트럼프를 중심으로 말 한마디 하면 시장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세 개를 다 합쳐보면 이미 고평가된 시장에서 누군가 입에 의해서 목소리에서 출렁출렁 하는 게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큰 거죠, 앞으로는. AI가. 그리고 그게 네. 결코 좀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변동성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선호하죠. 선호하는구나. 자기들한테 이익이 수익의 되니까. 기회가 된다는 거죠. 수익의 기회가. 그러네. 예. 빨리 오르고 그리고 빨리 또 팔고.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니 그게 그게 아니고 아니에요? 그 그럼요? 변동성을 통해서 그렇죠. 풋옵션 수익을 얻는 매매랄지 거죠. 이제 그렇죠. 이런 예. 것들을 그 여러 사람들은 가지 할 수 있어서 예. 걸어놓기 어, 때문에 예. 이쪽으로 돈을 먹고 예. 다시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올라가면 또 그쪽으로도 돈을 먹고 할 수 있는 예. 쌍매치 전략을 쓰니까. 네. 그다음에 아마 이제 댓글이 많이 올라올 말을 하나 좀 하면 아, 우리 시장에는 지금 커버드콜 상품이 많아요. 많더라고요. 커버드콜 상품 많습니다. 많아요. 커버드콜 상품이 많은 걸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외국인들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오히려 이용하는 그렇죠. 커버드콜 상품이 음. 많은데 과연 이 시장이 저 많은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돈을 벌게끔 도와줄까요? 저는 우리가 예전에 그러니까 순탄하게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렇죠. 이 말씀 이게 하시는 거예요. 고스톱 칠 때 순탄하게 올라가지는 않는다. 저는 그 시장에서 빠지겠습니다. 너무 무섭다. 그래서 아, 매매를 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네. 근데 개인들은 더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숫자를 보면요 마음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정말 네. 그냥 길게 보고 인덱스를 사는데 그나마 조금 재주를 부린다는 건 떨어지는 사거나 떨어지면 좀 많이 사거나 여기서 자, 그 인덱스 두배 사도 되나요? 레우님이 진짜 찐정보네라고 하셔서 예. 자기가 제가 약간 좀 쓰는 건데
잘 안 알려드리는 건데 진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세요. 예. 커버드 콜이 그렇게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변동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 커버드 콜을 이용한 매매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개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커버드 콜을 예.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 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음. 어차피 진폭이 있고 근데 그게 이제 한 90%는 인덱스 따라가고 한 10% 가지고 저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으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진폭이 맨날 있거든. 매달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주식을 오랫동안 하신 분은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거예요. 그러면 근데 예. 그거를 예. 오히려 아니 일정하게 이게 가령 100에서 150 사이에서 베리에이션이 있어. 예, 예, 그러면 한 130에서 팔고 그렇죠. 예, 예, 예. 그다음에 110에서 사고 그러면 항상 중립밴드에서 예. 왔다 갔다 사면서 나는 한 5% 정도만 먹고 5% 정도 먹어서 1년에 3-4번만 거래하면 20% 정도 되는데 커버드 콜로 매매하면 되겠네 라고 저처럼 생각할 수도 있거든. 아 근데 예. 그런 논리라면 예. 왜 이렇게 힘들게 그러세요? 그냥 인덱스를 아, 4,100% 팔고 그렇지. 3,900 사면 사고 그냥 모르는 것도 여쭤봤어요. 여쭤봤어요. 궁금해서. 아니요. 다들 여쭤보고 싶었을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커버드 콜 상품 매우 좋은 상품입니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커버드 콜 만한 상품이 없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 우리 시장에 너무 많다. 그래. 너무 많으면 일정 시간이 되면 어떤 식이 되든 누군가는 옵션을 팔아야 돼요. 맞아. 그럼 변동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시장은 그걸 다 알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돈도 많고 정보도 많고 시스템도 있고 그런데 그 정보도 다 갖고 있는데 바보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예. 오히려 역으로 어. 역으로 그래서 변동성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커질 거다라고 사실은 봅니다. 야, 이론적이진 않지만 오늘 굉장히 찐 예, 정보를 많다, 이론적이진 진짜로. 않지만 그 처음에 이 책을 소개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올 거라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 너무 좋다. 목욕책 다방이 이렇게 예. 찐 정보를 네. 아, 그, 진짜 좋아. 네. 그 인덱스 두 배, 뭐 소위 레버리지 이런 예. 상품들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기간에 대한 수익률 2배가 아니라 일간 수익률에 대한 2배입니다. 사실 그건 좀 기술적 얘기는 좀 복잡한데 예. 중요한 건 뭐냐면 레버리지라면 가격이 크게 바뀐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 상품은 뭐 물론 긴 장에서 워낙 크게 올라갈 땐 당연히 좋죠. 유용하기도 한데요. 짧게 볼 때는 흔들림이 크단 말이에요. 그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주 원론적으로 그냥 치수 보고 왜 은행 예금을로 그냥 저기 5% 올라가면 사고 팔고 5% 내려가면 사고 아니, 결국 되잖아요, 그게. 헛된 지금 생각들을 다 정리해주고 계셔. 저 신 교수님한테 지금 저 제작진에서 박 PD가 막 사적인 질문을 해. 코덱스 200. 두 배 사도 되나? 2배 사도 아니, 그러니까 되나요? 저는 2배 개인적으로는 사도 되나요? 막 이런 사적 질문을 해도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고요. 추천하지 추천하지 않는데. 않아. 만약에 한다면 저거는 10% 영역이다. 10% 영역이다. 네, 뭐 10% 영역 뭐 그리고 그 10%에서 이 10%는 늘리면 안 된다. 수익이 나면 빼는 한이 있어도 늘리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나 10% 투자했는데 88% 터지고 2%밖에 안 남았으니까 8% 채워야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 상품은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할 상품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지금 하나. 방송을 아까 끊을 커버드 콜 예. 방송 끝내야 되는데 예. 커버드 콜이 아니고 예. 배당을 그냥 커버드 콜 하시는 분들이 위클리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한 10%씩 주니까 예. 이 저 노후 자금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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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과 그냥 실체가 있는 기업의 배당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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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어떻게 비교를 하세요? 아니, 5%를 주는 배당주다. 예. 10%를 준다고 선전하는 위클리 커버드 콜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상품들은 예. 예금 적금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슈퍼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주식시장에서 예. 왜 그걸 고민하나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라는 게 저의 답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좋은 상품입니다. 예. 좋은 상품인데 그게 1년 전이었으면 당연히 그쪽을 하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2025년도는 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크게 바뀌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정책이라든지 유동성에 대한 이제 재인식, 그다음에 평가에 대해서
우리 저희 부총리님께서 우리 국민들이 다 이제 PBR을 알게끔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다 알잖아요 이제. 예. 그걸 보잖아요. 근데 우리만 보겠어요. 다 볼 텐데. 어.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걸 생각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90년대나 2000년대 초로 돌아가면 그렇죠. 있는 돈 없는 돈에 집을 사실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가요. 일반적인 그렇죠. 사람들은. 예. 네. 그러면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뭐냐는 거죠. 네, 한국 주식 사겠습니다. 그게 저의 의견이. 재밌네. 그러나 변동성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꽤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는 방향성 매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아유 재밌었습니다. 오늘 독감이 걸리셨다가 다들 걱정하시는데 막 분투를 하셨어요. 아니 뭐 목감기만 걸려가지고 예 목만 그렇습니다. 네. 목만. 예. 한국 주식 슈퍼사이클 알짜 정보들이 많은 거 꼭 책을 한 권씩 사셔야 됩니다. 네, 예. 오늘 많은 예. 얘기 들으셨으니까. 고맙습니다. 예. 네.